한국인들은 가면을 쓴 위선자들이다. 집단주의에 억압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한국을 비판하러 온 영국 최고 방송사 기자.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폭우 속에서 낯선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 그리고 카메라가 꺼진 순간 목격한 진짜 한국의 모습. 과연 무엇이 오만했던 서구 엘리트 기자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차갑던 영국 기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소피 리처드슨입니다. 38살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국제부 선임 PD로 아시아 지역 심층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의 집단주의와 개인 억압이라는 주제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일본과 중국은 이미 취재를 마쳤고 이번이 마지막 한국 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한국은 늘 극단적 경쟁 사회, 체면에 목숨 거는 나라로 묘사됐거든요. 특히 한국의 체면 문화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는 동료 브래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브래드는 이번 다큐의 학술 자문을 맡았죠. 그는 두꺼운 자료 뭉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소피, 이 논문 좀 봐. 한국 사회의 집단 압력이 얼마나 심한지 나와 있어. 브래드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인들의 동조 압력, 위계 질서, 체면 중시 문화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다를 거야. 모든 게 가면을 쓴 배려일 뿐이지. 브래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구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개인주의가 더 건강하다고 믿었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영어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BBC에서 오셨군요. 촬영 장비가 많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BBC 직원인 걸 알았을까요? 여권에는 직업란이 없는데 말이죠. 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촬영 장비 엑스레이 통과하는 걸 봤거든요. 비자 신청서에도 방송 관계자라고 쓰셨고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우산 꼭 준비하세요. 날씨 정보까지 알려주다니. 이게 브래드가 말한 가면을 쓴 배려일까요? 아니면 진짜 친절일까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한국인 코디네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촬영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면 차에서 쉬셔도 됩니다. 공항을 나서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우리 짐을 들어주려고 차에서 내렸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브래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와, 벌써부터 과도한 배려야. 이게 바로 체면 문화지. 외국인한테 잘 보이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민지의 배려나 택시기사님의 도움이 정말 가식적으로 보이나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빗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폭포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런던의 잔잔한 보슬비와는 차원이 다른 폭우였습니다.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민지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려가 보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우산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우산 여분으로 준비했어요. 브래드가 작게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과잉 준비의 전형이군. 우리가 우산도 못 챙길 거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밖에 나가자마자 민지의 준비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비가 옆으로 쏟아질 정도로 강했고 우산 하나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거든요. 명동거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폭우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색색의 우산을 쓰고 평소처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나 봐요.
제가 감탄하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마철이 있어서 익숙해요. 비 때문에 일상을 멈출 수는 없죠. 촬영을 시작하려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한 천막이 강풍에 날아갈 것 같았고 장비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어요. 장비가 젖고 있어요. 이러다 다 망가져요. 카메라맨 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수백만 파운드짜리 장비가 비에 젖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노점상 아주머니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커다란 파라솔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거 쓰세요. 비 맞으면 고장나요. 아주머니는 자신이 물건을 진열하던 파라솔을 통째로 우리 장비 위에 씌워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비 피하세요. 어서요. 작은 액세서리 가게였는데 아주머니는 진열대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우리 장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수건까지 여러 장 가져다 줬어요. 장비 빨리 닦으세요. 물 묻으면 고장 나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사에 방해가 될 텐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큰일 나요. 비 그칠 때까지 편하게 있어요. 그때 창밖을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옆 편의점 직원이 우산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비닐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거 설마 무료로 주는 건가? 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저 우산들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비 올 때마다 저러세요. 브래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무료인가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무료예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냥 쓰세요. 저는 급하게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톰, 이 장면 꼭 찍어둬.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인 것 같아. 비가 조금 잦아든 후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비에 젖은 길고양이를 자신의 우산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를 보더니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는 비를 맞으며 뛰어갔어요. 중학생들이 우산 없는 할머니를 자신들의 우산 안으로 모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연출인가요? 우리가 촬영하니까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브래드가 민지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비 맞으며 일하시네요.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커피를 건네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호텔로 돌아온 후 브래드와 함께 촬영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편집실 모니터에 오늘 찍은 장면들이 하나씩 재생됐어요. 이건 분명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야. 브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촬영하니까 더 친절하게 보이려고 한 거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말이야.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브래드, 잘 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어. 정말 그랬습니다. 우산을 나눈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비 맞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한국어였어요.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남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 서구 문화에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비 맞으면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래요. 다음 날 우리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없이 거리 조사를 나가기로 한 거죠. 브래드의 주장을 검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부터 또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청년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서양인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갔어요. 우산 없으세요? 이거 쓰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우산을 건네고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브래드에게 물었습니다. 우연이야. 한 번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어. 하지만 우연은 계속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비에 젖은 여학생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횡단보도에서 한 회사원이 노부부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카페 앞에서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회용 우산을 나눠줬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봤어요. 극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프레드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친절이 표면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남역 근처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우산이 뒤집어지고 비는 옆에서 때렸어요. 정말 위험한 날씨였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어서 들어와요. 경비 아저씨는 우리를 반강제로 경비실로 끌고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했어요. 수건 여기 있어요. 얼른 닦으세요. 아저씨는 서랍에서 깨끗한 수건을 여러 장 꺼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몸이 차가우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긴 뭐가 왜예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는 사람 보면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 손주들 같은데. 당연하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을 돕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요? 잠시 후 비가 조금 잦아들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서양인 관광객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어린아이 둘이었는데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죠. 스마트폰도 비에 젖어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다가갔습니다. Can I help you?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관광객이 호텔 이름을 말하자 여고생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좀 멀어요. 지하철 2번 갈아타야 해요. 그러더니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여고생은 비를 맞으며 10분 넘게 걸어서 관광객 가족을 지하철역까지 안내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표 사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관광객 부모가 감격해서 여고생을 껴안았어요.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마워요. 관광객이 우리 카메라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방송인가요? 꼭 담아주세요. 한국인의 친절함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브래드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연출도 아니고 카메라를 의식한 것도 아닌 순수한 친절이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걷고 계셨어요. 그때 택시가 한 대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비가. 돈은 안 받아요. 이런 날씨에 걸어가시면 안 돼요. 어서 타세요. 기사님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트렁크에 넣고 정성껏 모셔다 드렸습니다. 촬영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브래드와 저 사이의 의견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소피,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잊으면 안 돼. 브래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단주의의 폐해를 보여주기로 했잖아. BBC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하지만 브래드, 우리가 본 건 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봤죠. 제가 반박하자 브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늘 남을 의식하고 체면 때문에 친절한 척하는 거라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해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우산을 나누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브래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요. 남을 도우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언젠가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테고요. 민지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강요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몸에 밴 문화예요. 그때 브래드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 동료 루카스가 한국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는 한국 문화를 극찬했었지. 루카스. 저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선배 PD였죠. 하지만 난 그때도 반대했어. 표면적인 관찰일 뿐이라고.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 다를 거라고 믿었지.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완고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동서양 문화 비교가 주제였는데 우리 다큐멘터리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았어요.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수님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서구의 집단주의 개념과 다릅니다. 강요된 연대가 아니라 자발적 연대에 가깝죠. 교수님은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타인을 돕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선택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나요? 그것도 집단 압력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한국인들도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해요. 다만 상대를 배려하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직설적이지 않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닙니다. 학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못한 참석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차 가져왔으니까 우산 필요 없어요. 이거 쓰세요. 우리 우산 크니까 같이 써요. 심지어 한 교수님이 브래드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산 없으시죠? 같이 쓰시죠. 브래드가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미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학회 다음 날, 저는 민지와 카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민지 씨, 어제 학회에서 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산을 나누나요? 민지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우산 하나로 두 사람이 앉아줄 수 있다면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정이라고 불러요. 그때 카페 창밖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장대비였어요. 한국은 비가 참 자주 오네요. 제가 말하자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장마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요. 함께 비를 피하고 우산을 나누면서 정이 깊어지죠. 카페를 나서려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카페 직원이 입구에서 일회용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우산 없으신 분들은 이거 쓰고 가세요. 이것도 무료인가요? 제가 물으니 직원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들 편의를 위해 준비했어요. 편하게 쓰세요. 브래드도 우산을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계속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또 다른 학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주제였어요. 발표자 중에 미국인 교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정문화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처음엔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저도 비 오는 날이면 여분의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나눔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만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공동체의 가치를 알게 됐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문화가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이제는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학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카풀과 우산 쉐어링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남 가는데 같은 방향 가시는 분 계신가요? 우산 큰 거 있으니까 두세 명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한 한국인 교수님이 브래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브래드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교수님은 계속 권했어요. 이런 날씨에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그냥 타세요. 결국 우리는 교수님 차를 타고 호텔까지 왔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브래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살아왔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는데 브래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브래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브래드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 기획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팀 미팅에서 선언했습니다. 마음으로 본 한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카메라 감독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본 진짜 한국을 보여주죠.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BBC에서 뭐라고 할까? 진실을 보여주는 게 저널리스트의 의무 아닌가요? 제 말에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친절과 배려를 있는 그대로 담기로 했죠. 민지와 함께 다양한 장소를 다녔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우산을 나누는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 앞 풍경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학부모들이 우산을 여러 개 들고 와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한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봤어요. 평소에 저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산 같이 써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함께 우산을 쓰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어제도 길 잃었는데 도와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변했다는 걸. 한국의 정문화가 나에게도 영향을 준 거예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소피 씨도 이제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요? 네, 우산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최종 편집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서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개인주의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편집을 마치고 브래드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브래드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루카스가 옳았어. 내가 틀렸고. 브래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 특히 타인을 대하는 태도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간 후 다큐멘터리 마음으로 본 한국이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처음엔 상부에서 기획 변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사회를 본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편성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어. 방영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는 장면들이 큰 화제가 됐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배워야 해요. 개인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가장 놀라운 건 영국 내 변화였습니다. 다큐 방영 후 런던 일부 지역에서 우산 나누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한 시청자가 보낸 이메일이 기억납니다. 당신의 다큐를 보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여분의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방송 3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1년간 거주하며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BBC에서도 흔쾌히 승인했어요. 첫 다큐의 성공 덕분이었죠. 2025년 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닌 거주자로서요. 작은 오피스텔을 구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여전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민지의 환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첫 주부터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졌어요. 이웃들이 반찬을 나눠주고 동네 가게 주인들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외국인인데도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요. 제가 감탄하자 민지가 웃었습니다.
이제 동네 주민이잖아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는데 앞사람이 우산을 2개 샀어요. 하나는 누구 주려고요? 제가 물으니 그 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 있을까 봐요. 요즘 비가 자주 오잖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상이 된 사회라니. 그날 저녁 저도 우산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쓸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할머니를 봤거든요. 할머니, 우산 쓰세요. 제가 우산을 드리자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외국인이 나한테 우산을?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마음이 한국 사람이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차가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내가 이제는 우산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시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는 비판이 아닌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우산 하나로 시작된 작은 배려가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산을 2개 들고 나가야겠어요.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